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네,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전에 이석기 체포 동의안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자, 저는 사실은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3부 시작하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이야기했으면 싶었는데, 또 국사에 바쁘신 분들은 또 국사를 하셔야 되니까. 그나저나 지금 일본, 오늘도 동경 인근에 6.9 되는 지진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일본에서 지금 복잡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난해 일본 2년 전이죠.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태가 나고 키메와 부산 일대에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일본인들이 이사를 오고 뭐 그랬던 모양인데, 우리 땅값이 좀 오를까요? 그러면, 후지산이 또 들썩거린다 그러고요.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 정부마저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 정부도 쉬쉬 숨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뒤늦게 하루 300톤의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답니다. 그 물을 마시는 물고기들 그리고 어패류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국민의 안전, 건강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본산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토론회가 오늘 열렸다고 하는데요. 국회에서도 역시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주제 발표를 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의 김익중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제 토론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정부가 적용하는 방사능 검사 기준치 문제를 가지고 실제 피폭량을 감안한 안전 기준치가 아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부가 이제 평소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준치에 알아서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 네. 예, 근데 그게 의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예. 예. 옳지 않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기준치 이하에서는 암 발생이 증가하지가 않는 것처럼 예.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의학적으로 그렇게 정리돼 있지 않고 예. 피폭량하고 암 발생은 정비례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피폭량이 많을수록 암 환자 수가 많이 증가하고요. 예. 적으면은 적게 증가하고. 그래서 이제 증가하지 않으려면 방사능이 없어야 됩니다. 질문이 하나 갑자기 생겼습니다. 예. 보통 안전 기준치다 할 때 그 안전의 기준치를 마련하려 그러면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방사능 물질을 가지고 뭐 동물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든지 아니면 사람의 체르노빌 사건이라든지 쓰리마일 원전 사고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나온 실험을 바탕으로 한 겁니까? 안전 기준치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 그게 이제 역학조사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예. 그러니까 쓰리마일 사고, 체르노빌 사고, 그다음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때 피폭됐던 분들,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십 년간 팔로우업을 했죠. 아,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지금 위험성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을 가지고 조사했던 내용, 역학조사 내용 가지고 네. 전 세계 의학계에서 결론을 내린 게 그렇군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결론입니다. 그러면 결국 일본산 식품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거는 네. 위험한 겁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방사능은 발암 물질인데 네. 그걸 먹는 게 안전할까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게 안전 기준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무용지물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안전 기준치라고 정부가 얘기하지 않죠. 네. 그냥 기준치라고 얘기하는데. 기준치다. 예. 네, 그건 안전 기준치가 아니고 관리 기준치입니다. 관리 기준치다.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 나라마다 10배씩 차이 납니다. 나라마다 10배나 차이 난다고요? 예, 그럼요. 예. 오. 나라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별로 10배 정도 관리 기준치가 차이가 나고 있다 이 말씀이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새 일본산 방사능 오염식품을 얼마나 섭취했는지에 따라서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이런 게 국제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연구가 되진 않았죠. 예. 네, 그건 이제 나중에 역학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텐데. 네. 네, 지금 이제 그 방사능에 대한 역학조사는 정부가 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지금 원전을 하고 있는 쪽이고 네. 방사능을 오염시키는 쪽이기 때문에 예. 그런 역학조사는 정부가 잘 안 하려고 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해안 또 토양도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서 일부 방사능에 노출이 됐고 예.
해양수산도 이번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서 이미 동해안과 남해안 일대에는 방사능 물질이 유입돼 왔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뭐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는 저는 파악을 않고 있고요. 네. 정부도 그렇게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해류 방향이 태평양 쪽이고 미국 쪽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등잔 밑이 어두운 상태죠. 예. 좀, 영향을 지금은 아직 안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후쿠시마 쪽에서 나가는 관서지방으로 흘러내리는 강물 쪽에 지하수가 유입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가능성은 있죠. 예. 그 가능성은 있지만 태평양 쪽으로 나가는 양에 비하면 네. 뭐 10,000분의 1, 1,000,000분의 1 그러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쪽은 하여튼 그렇게 오염이 되지는 않은 걸로 실제로 그 우리 근해에서 잡히는 그 생선들도 재보면요. 네. 몇 번 측정해봤는데 네.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까? 예. 예. 현재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많이 나오죠. 아. 지금 이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예. 작년까지 농산식품부에서 측정했고 예. 건당 하나씩 측정을 합니다. 예. 몇 톤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냥 예. 1kg씩 뽑아서 측정하는데 예. 그 결과는 뭐 지금 홈페이지에 식약처 홈페이지에 다 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럼 교수님 작년에 말씀은 한 200회 정도 네.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들어왔고 그것들 오염 범위는 이제 최대로 오염된 게 98베크렐까지 올라갔었죠. 예. 그리고 이제 최저는 뭐 1베크렐 이하짜리도 있었고. 1베크렐하고 98베크렐하고 차이가 어떻게 체감하면 되겠습니까? 느끼면 되겠습니까? 베크렐이라는 거는 이제 방사능 물질의 양인데요. 네. 1초에 세슘이 핵붕괴를 몇 개 하냐. 예. 입니다. 예. 98베크렐이면 그 음식 1kg 안에서 예. 세슘이 1초에 98개 붕괴를 한다 이 뜻입니다. 예. 1베크렐이면 1초에 한 개 개가 붕괴한다는 거고요. 그럼 세슘이 분열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인체에? 핵붕괴라는 거는 이제 세슘 137 또는 134 이거가 핵의 그 모양이 좀 달라지면서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게 이제 핵 반응인데, 예. 그 핵 반응이 1초에 몇 개 일어나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발표하는 게 관리 기준치라 그러면 결국은 일본산 수입 제품 수산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입니까?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허용을 해야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살고 있다. 예. 피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한국의 경우는 일본산 수입을 금지할 수 있으니까 예. 금지를 해버리면 이제 피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식품에 대한 금지도 금지지만 향후에 국제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배상 청구나 이런 부분은 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 그거는 이미 미국 쪽에서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수산물 이런 거 수입하는 업체들 이런 쪽에서 또는 그 태평양에서 조업하는 이런 쪽은 지금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로 저는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예. 전혀 그 움직임이 말씀들이 없으셔가지고 데이터들을 축적을 하고 있다가 예. 충분히 그 증거가 확보된 후에 예.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연근에서 잡히는 수산물은 어떻습니까?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바닷물에도 안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잡히는 생선들도 거의 대부분이 불검출입니다. 나오더라도 예. 1베크렐 미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고 예. 깨끗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연근에는. 예. 정부가 안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준이 대만이나 중국, 홍콩보다도 안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됩니까? 아니면 미흡합니까 사실은? 저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중국, 대만, 홍콩의 경우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어요. 네. 중국 같으면 이제 10개 현에서 나온 방사능 음식 전체를 금지합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일본이 수출하는 건 그대로 수입합니다. 우리가 규제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 쪽에서 어떻습니까? 사실 안전하다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검역 체계나 시스템, 장비, 인력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도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는 것마다 건마다 조사를 했으니까 그거는 좀 그래도 그 정도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것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태평양이 지금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죠. 태평양에서 어느 나라가 잡든지 간에 그 나라 산이 될 텐데 일본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검사를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이게 지금 저는 좀 맞습니다. 일본은 벌써 뭐 캘리포니아 연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하와이는 이미 권역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당장 국민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수님? 마지막으로. 일단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많지 않고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두세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일본산 수입을 지금 전체 수산물 중에 3.4%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그냥 금지를 시켜주면 그러면 제일 속 시원하게 국민들이 수산시장에 가서 수산물을 먹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조치를 좀 취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기준치를 좀 많이 낮춰주면 좋겠어요. 기준치가 지금 1170으로 돼 있는데 그 이상 올라간 음식이 발견돼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높은 수치고 370베크렐이라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기준치가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낮으려면 어느 정도 낮추면 되겠냐. 제가 생각해보면 100분의 1로 낮추면 됩니다. 3.7로. 3.7 베크렐 정도. 3.7보다 높게 오염된 음식이요. 일본산 수산물 중에 일부뿐입니다. 국내산 농산물, 수산물 다 그 이상 안 나오거든요. 일본산 수산물 중에서도 일부만 3.7 이상 되기 때문에 저는 기준치를 100분의 1로 낮추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근데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에 따라서 이게 또 원자력 사고가 방사능 물질이 유출이 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잠복기가 있고 어느 정도 기간이 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기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수입을 뭐 중단해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 가면 또 잊어버리는 게 우리 소비자들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 가야 되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겁니다. 장기적이라고 하시면 대략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한 100년 정도. 지금 방사능 물질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거든요. 플루토늄 같은 건 반감기가 2만 년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세슘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세슘이 30년 지나면 절반으로 주는 거거든요. 30년 더 지나도 4분의 1로 주는 겁니다. 3번 지나봤자 8분의 1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년 이상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도 있지만 좌측으로 보면은 중국의 원전도 앞으로 185개를 짓겠다는 게 이 사람들의 전략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원전이 53개나 있고 그죠? 23개가 있고요. 어떻습니까? 이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제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보면 유럽하고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요, 원전을 새로 짓질 않습니다. 지난 한 20년 이상 원전을 안 지었어요. 그리고 살살살 줄였습니다. 유럽의 경우는요, 지난 25년 동안에 50개 원전을 줄여버렸습니다. 지금도 계속 줄이고 있고요. 선진국들은 손을 떼고 있는 산업이 바로 원자력 산업입니다. 후진국들이 지금 이제 달라붙고 있는 거죠. 이거 원인을 좀 보셔야 됩니다. 후진국들이 열심히 짓고 있지만 선진국에서 끄고 있는 원전 개수를 못 감당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 개수가 줄고 있는데 그 반면에 지금 태양광, 풍력 이런 거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세계적 변화가 왜 생겼는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좀 사고 싶어하고 또 가지고 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측정기를 갖고 있으면 이제 주변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불안감을 좀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로 식품까지 측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요? 이제 민감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식품에서 그 방사능 측정하려면은 한 1톤 정도 무게가 되는
그런 측정기가 있습니다. 계량하는 측정기가. 예. 예, 값도 아주 비싸고요. 그걸로 측정해야 되거든요. 수산시장에서 공무원분들이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삑삑 소리 나는 기계를 대고 뽑는 그 측정기는 무용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거는 조금 웃기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걸로는 측정이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수익 검역을 철저히 해서 일본산은 무조건 다 100% 차단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원해에서 잡히는 태평양 쪽에서 잡히는 모든 물고기에 대해서 검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겠네요. 그죠? 예. 제가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교수님과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다른 분들은 제 주변의 친구들은 전부 다 저랑 비슷한 의견이신데 예. 원자력을 추진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의견을 내고 계시고 네. 정부 지금 관리들도 예. 지금 원자력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건강보다는 지금 그 한수원의 입장을 더 대변한다 중요하게 보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교 김익중 교수였습니다. 여기까지 이 3부 들으셨고요. 4부에서는 세무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서울전화 02-771-0945 또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결혼 3년 차. 지영 씨는 매달 월세 내는 날이 무섭다. 생활비의 절반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적금 하나 부을 수 있는 돈이 매달 그렇게 사라지니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게 꿈이란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고 싶은 대한민국 서민의 소박한 꿈. 평균 4에서 5%대의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이 후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께 든든한 보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 세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금융상품 100서시간 준비가 되었다가 앞 시간에 조금 밀리는 바람에 우리 김익준 교수와 인터뷰 시간이 길어지고 해서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 세무상담 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뉴 커런도시 탄생. 일이 바쁜 순간에도 파도를 타는 것처럼 신나는 기분. 더 즐거워진 커런도시에 오르면 당신의 오후도 더 즐거워진다. 새로운 커런도시에겐 도시도 아웃도어다. Urban Adventure New Corando Sea. 네, 오늘도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뭡니까? 가정주부시니까 조금 전에 인터뷰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수산물 걱정이 좀 많으시죠? 생선 안 먹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참. 자, 세무상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575번님인데요. IT업에 종사하는 프로그램 개발 프리랜서입니다. 보통 고객회사와의 계약에 있어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계약된 시간 동안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불받는 형태로 일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 없이 3.3% 사업소득세를 차감하고 금액을 수령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거래하는 곳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꼭 필요한 겁니까 하셨습니다. 이게 좀 애매하신 모양이다. 일단 부가세법에 보면은요. 예. 시행령에서 예. 사업장 없이 예. 개인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한다. 예. 인적 용역으로 봅니다. 예. 뭐 대표적인 게 뭐 우리 강연이라든지 예. 저술, 학술
술용역, 직업운동가 이런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돼요. 사업자 등록하지 않으셔도 대가를 받을 때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하고 하실 수 이분 여태까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객이 원하는 경우 사업소득세 싫다. 세금계산서를 겨부받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일단 고객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수령한다. 그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걸로 보실 수가 있는데 거래 상대방에서 원하신다면 고정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도급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겠죠. 그렇게 처리하셔야겠습니다. 참고되시면 좋겠고요. 8211번님. 저희 아버지가 문중회장으로 계시는데 문중금융소득이 포함하여 금융소득이 발생됐습니다. 문중 명의의 금융소득도 종합과세가 되는지요. 문중 소유의 금융소득은 아버지 개인 금융소득과는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이게 맞는 말씀 같은데?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문중의 소득하고 아버지의 소득, 문중 대표자시죠, 그죠? 그 대표자의 소득은 각각 구분해서 각자 사업자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 규칙에 보시면은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보죠. 문중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자나 배당 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 혹은 관리인 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관리인이나 대표자의 다른 이자 배당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우리가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이 단체의 명의로 하고요.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겠죠. 따라서 문중 금융재산은 그 회장 명의로 관리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융재산에서 발생한 금융소득만 결산해서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법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곽수영의 YTN 생생경제 세무상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금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모두 상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전화 02-771-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YTN 라디오에 들어오셔서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웹사이트에 상담 신청하셔도 됩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요새 세무사님,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의 세금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지 않나요? 요즘 이제 그 우려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우려를 많이 하십니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외형 성장이나 이런 그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그 세수 부족하다 그러고 세무조사 강화한다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직 와닿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혹은 우리 그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오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요새 그 경기도 안 좋은데 진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지난해 세무조사가 끝난 기업들은 요새 속으로는 그냥 어휴 살았다. 일찍 잘 받았다. 이런 심정이신 것 같아요. 8732번님이 주셨습니다. 지난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저것 어렵다 보니 올해 5월에 미처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득증명원이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증명원을 받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셨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이라는 건 작년에 내가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었는지를 국세청에서 확인해주는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하셔야만이 그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 소득금액 증명서를 발부받으시려면 원칙적으로 매년 5월 달에 전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신 경우에만 발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분처럼 신고를 못했다. 그러면 발행받기가 힘든데요. 지금이라도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기한이 지났지만 지금 9월이죠. 5월 달에 신고하셨어야 되는 걸 못했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지금이라도 신고하시게 되면 그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이신가요? 그분이 세제개혁이 상당히 너무 성급하게 예. 준비 없이 추진이 되었다라는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예. 인터뷰를 안 하시는데 오늘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요즘 이 세제개혁 안을 놓고 내년 2014년부터 적용이 될 소득세법하고 예. 세액 개정에 따른 세율 증가에 따른 어떤 부담하고 예. 어떤 차이점이 가장 큰 핵심적인 차이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예. 각 중산층이나 이 많은 분들이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개정안은 사실은 저희들 세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 상당한 큰 폭의 변화는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게 고소득자라든지 대법인의 경우 세부담 늘어나지 않으면서 우리 중산층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우리 소득세제가 봉급생활자나 사업소득자들의 담세하지 않는 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저소득이어서 담세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계세주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세금을 내자라는 취지 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무리를 불러왔던 거는 결국은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논란의 이슈의 정점에는 있었습니다만 우리 근로자들이나 저소득층 혹은 중산층이 크게 세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전과 같이 다만 이제 신용카드라든지 부담이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용카드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오히려 더 큰 문제는 부가가치세율을 올린다는 게 더 큰 영향이겠죠. 그 얘기는 전에부터 나왔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수를 조정하는 거는. 부가가치세율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오히려 더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유재선 세무사께서 보시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만지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거다. 그거는 정말 국민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10월 재보선도 있고 내년 지자체 선거도 있으니까 쉽지는 않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부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소녀시대 유나예요. 신혼침대 고를 때 앉아보고 누워봐도 진짜 모르겠죠. 꽉 이게 풀어봐. 붙잠 의자야 신혼이 길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해버 굿잠. 이 정말로 가볍게 넘겨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를 저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국도 중요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